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 전체로 보면 칼로리 소모는 거의 비슷하다. 인간 몸무게당 에너지 소비율은 태양이 같은 무게당 에너지를 내뿜는 양보다 많습니다. 이 현대에 잘 걸리는 만성 질병 대부분이 놀랍게도요, 이 구석기 시대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뭡니까 대체? 그것만 하게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많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운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은 다 포기하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은 이 운동의 역설, 즉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를 추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명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결국에 살이 찌는 가장 기본 원리는요,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칼로리 양과 하루 동안 써버리는 칼로리 양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를 소모하는 만큼 살이 빠질 게 아니냐, 즉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에너지, 즉 칼로리를 소비할 거고요. 걷는 수만큼 결국 칼로리가 소모돼서 살이 빠질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를 하자면 달릴수록 기름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운동할수록 몸의 기름, 즉 지방 덩어리가 쭉쭉 빠질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상당히 상식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체 칼로리 대사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운동의 역설인데요. 몸을 많이 움직여도 하루 소모하는 칼로리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미국 듀크 대학교 교수인 허먼 폰처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사실입니다. 허먼 폰처는 이를 운동의 역설이라고 불렀는데요. 허먼 폰처 교수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 생활을 하는 원시 부족인 하드자족을 연구했습니다. 하드자족 성인 남성의 하루 활동량은요, 미국 성인 남성의 일주일 활동량과 같았는데요.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 소모하는 칼로리는요, 하드자족이나 미국 성인 남성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다른 동물 모두 하루 소모하는 칼로리가 평균적으로 대략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하는 만큼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그날 우리가 먹고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하루의 칼로리 소비량, 즉 하루 신진대사량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미 거의 정해진 하루 신진대사 칼로리 소모량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체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칼로리 소모는요,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용돈처럼 정해져 있는 것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왜 인간은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빼기가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비밀도 금방 다 말해버렸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기껏 칼로리를 태워 놓으면 우리 인체는요, 운동으로 태워버린 칼로리만큼 다른 에너지 소모를 확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 전체로 보면 칼로리 소모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모가 더 증가하지는 않더라는 게 증명된 거죠. 아니, 그럼 사람 몸은 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운동해서 그냥 쭉쭉 빠지게 만들어졌으면 살 빼기가 정말 쉬웠을 거 아니에요 라는 원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지성이죠. 그리고 지성은 뇌에서 나오고요. 인간 칼로리 소모의 정점인 뇌 때문인 겁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 즉 에너지 소비율이 매우 높아요. 인간 몸무게당 에너지 소비율은 태양이 같은 무게당 에너지를 내뿜는 양보다 많습니다. 인간 한 명 한 명이 쉽게 말해서 고대 이집트가 숭배했던 태양신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태운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고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인간은 뇌를 발달시켰고요.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릴 땐 많은 것을 학습하고요. 뇌가 커져서 다 크고 나면 그 좋은 머리로 더 많은 사냥감을 잡게 돼서 다른 동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요. 바로 먹잇감이 떨어지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보릿고개 같은 시기가 찾아오면요. 에너지 소비율이 높으니까 바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대비해서 우리 몸에 스스로 장착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체지방입니다. 체지방은 에너지 창고예요. 결국에 이 빼고 싶은 지방 덩어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고요. 우리 뇌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 덕에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자동차도 몰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원시 부족들은요. 사냥감이 풍부할 때는 사냥감을 많이 잡아서 서로 나눠 먹고요. 많이 먹은 잉여 에너지는 몸의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지방은 매우 효율이 좋은 에너지 저장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일인데요. 즉, 우리 인체의 보조 배터리가 바로 지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좋은 덜 나쁜 지방과 다른 하나는 절대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인데요. 이 둘은 지방이라는 이름만 같지 우리 몸에 하는 작용은 다릅니다. 피하 지방은 오히려 신체 보호작용이 있어서 피하 지방이 많아도 허리둘레가 가늘면요. 내장 지방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나쁜 것은 내장 지방인데요. 바로 뱃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재는 척도인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가 쉽고 사망률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요, 가만히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대사적으로 매우 활성도가 높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도 쉽게 끼고요. 지방이 혈관으로 흘러나와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건강한 지방은 염증도 없고 혈관도 깨끗한데요. 나쁜 지방은 주변에 염증이 많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쁜 지방인 내장 지방의 경우 늘어나면 지방세포 주변에 백혈구 등 염증세포가 몰려오고요. 결국 만성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지방, 대체 사람한테는 왜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뱃살 형태로 찌게 되는 걸까요?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시 부족의 경우 뱃살, 그러니까 비만율은 제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니라 뱃살도 같이 늘었어요.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 많은 인류학자들이 진화적 불일치, 즉 우리가 타고난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방, 진짜 운동으로 쫙쫙 뺄 수는 없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기쁜 소식은요. 운동으로 지방은 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지방을요. 운동을 하게 되면 피하 지방보다는 대사 활성도가 높은 내장 지방이 더 빨리 태워져서 없어지는데요. 운동 후에 전체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몸속의 나쁜 지방 덩어리, 이 내장 지방이 먼저 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야말로 건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장 지방이 타서 없어지면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암, 심뇌혈관 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정말 뚝뚝 떨어지겠죠. 실제로 일주에 5시간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면 몸무게 60kg인 성인이 1년에 2-3kg 정도의 체중이 빠진다는 게 정설이에요. 운동을 안 했다면 오히려 체중이 약 0.5%씩 증가했고요. 그러니 운동 단독으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느리다는 얘기죠. 비록 이렇게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살은 1년에 불과 2-3kg이지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미 뺀 살이 더 안 찌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식욕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한 날이 운동을 안 한 날보다
덜 먹었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뒤에 소개해드릴 히트 같은 고강도 운동을 했을 시에 식욕도 억제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히트라는 운동을 짧게만 해도 식욕이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는 날에는 폭식 대신에 운동을 하면 살도 덜 찌고 정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살 빼기 말고도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다 들어보시면요, 당장 내일부터 운동장을 막 뛰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운동의 효과, 첫 번째가 성인병 예방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근육이 커지고요. 에너지를 태우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해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요.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항염증약이라는 겁니다. 염증에 손을 대면 어때요? 염증 부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손이 뜨겁고 그 부분이 화끈거리잖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가 염증 부위에서 나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염증은요, 어원이 불꽃, 즉 불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려면 활활 타기 위해서 에너지, 즉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과도한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면 각종 염증 반응을 그냥 제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만 상태는 곧 과도한 에너지가 축적돼서 몸에 빵빵하게 염증이 피어오르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자체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요. 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초과되면 그냥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염증으로 갈 칼로리를 태워버리면요, 당연히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했더니 염증이 같이 좋아진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죠. 또 염증과 관련 있는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사망 원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이 염증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는데요. 염증이 낮아지면 이 과정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인 콜레스테롤과 혈압도 낮춰주는 건 덤이고요. 세 번째, 운동은 혈관도 운동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쓰면 근육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점차 굳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 심장이 펌프질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면서 혈관이 부풀었다 수축했다 하는 이런 혈관 운동도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 나이가 들어도 탱탱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에 잘 안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서 뇌혈관이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운동한다는 말은 혈관 운동한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염증이 불러오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암입니다. 일부 암들은 운동만 잘해도 발병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운동은 최고의 암 예방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자주 걸리는 암 종류들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바뀌었는데요. 특히 현대에 와서 발병률이 대폭 늘어난 암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암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게 유방암입니다. 운동을 하면 이 유방암이 최대 50%까지 발병 확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암도 정말 폭발적일 정도로 확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칼로리 과잉과 관련이 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섭취한 음식이 결국에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규모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또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생식계 암들의 경우에는요, 이 호르몬의 과잉 생산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니까 쓸데없이 호르몬이 과잉돼서 몸의 생식세포를 자극을 하고요. 그 결과 암으로 발전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평소에 자주 하게 되면요, 칼로리 소모 때문에 이 호르몬 과잉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운동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늘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운동은 정말 암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5번째, 운동은 최고의 장수약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1시간 하면 수명이 7시간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냥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만 해도 사망률이 확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운동을 자주 하면서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팍팍 떨어지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들으면 정말 운동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럼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뭡니까 대체? 그것만 하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개념이 확실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를 살펴보는 건데요. 사실 인간의 몸 자체는 구석기 시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인간이 건강하게 살다가는 이 건강 수명도 현대와 이 구석기 시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석기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에 잘 걸리는 만성 질병 대부분이 놀랍게도요, 이 구석기 시대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비만도 없었고요, 심장혈관 질환이 극히 드물었고요, 골다공증도 없었으며 암 또한 그 종류와 발병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구석기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75세까지 사람들이 별다른 의료 혜택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다시 말하자면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던 시대인데요. 이때는 먹던 것부터 지금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이때는 탄수화물을 지금과 같은 과자나 백미로 먹은 게 아니라 주로 씨앗이나 과일로 섭취했는데요. 지금처럼 과일이 그렇게 달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들은 당도가요, 지금의 당근 정도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조상들은 사냥과 채집 활동을 위해서 하루 3에서 5km 정도는 기본으로 걸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도 구석기 시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드자족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냥이 날마다 벌어지는 일종의 직업이자 놀이예요. 동물의 발자국을 확인해 가면서 추적을 하고요. 활을 쏴서 잡고, 잡으면 성취감 느끼고요. 다 같이 나눠 먹는 이 모든 과정이 직업이자 다 같이 나누는 집단 놀이, 운동이었던 겁니다. 이때도 물론 간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과 다른 점은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게 아닌 사냥감을 추적하는 도중에 군것질거리로 과일이나 씨앗, 꿀을 채집해서 나눠 먹으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거 보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가 왜 장수 인기 프로그램인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으며 사냥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죠? 잡은 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이 마을로 신나게 걸어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게 운동이죠. 하드자족이 오래 걷는 것이 바로 현대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되고요. 잡은 사냥감을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요, 유산소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했다는 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좋다는 거죠.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수명을 늘려주지만요, 근육과 뼈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강해지면 나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 걷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뼈가 튼튼해지니 골다공증도 생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은요,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필요 있을 때만 근육을 키우고요, 뼈도 중력이나 무게 같은 자극이 없으면 약해져요. 이건 마치 근육과 뼈를 쓰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들이 한 달만 우주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도요, 걷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해도요, 운동을 할 때 항상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하는 게 우리 몸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산소와 웨이트를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까요? 유산소를 기본으로 하되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실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유산소도 종류에 따라서 중등도, 고강도 운동이 있는데 이 구분이 좀 아리송하죠.
책을 보면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64% 정도냐, 77% 정도냐 이렇게 좀 알기 어렵게 나눠놨는데요. 제가 한 번에 쉽게 내가 하는 운동이 중강도 운동인지 고강도 운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강도 유산소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게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고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대화는 할 수 없어요. 숨이 차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정도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강도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맨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운동 효율인데요. 고강도 운동은요, 이 중강도 운동보다 시간적으로 딱 2배의 효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강도 운동을 1시간 하는 것은 고강도 운동을 단 30분만 하는 것과 운동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현재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모든 성인에게 권고되는 권고사항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하거나 딱 절반인 75분의 고강도 운동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한이라는 것이죠. 사실 운동은요, 과도하지만 않으면 이보다 더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고대로 최소한만의 운동을 해도요, 사망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산소 운동이든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내가 안 다치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무릎이 아픈 사람한테 막 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깨가 아픈 사람에게 벤치프레스를 시키면 관절이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걷기, 달리기, 수영, 사이클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게 이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요. 하지 관절이 크게 나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걷는 시간을 차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요, 살을 빼고 나서 더 필수적인데요. 이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살을 많이 빼고 나서 유지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한 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걷기였는데요. 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인 이 걷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걷기는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체중을 뺀 후 유지하려면 주당 200분 이상 걷기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걷기는 우리 뇌가 행복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줘서 우울이나 불안을 덜 느끼고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기는 하지 마시고 대신 걷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삶이 더 행복해지겠죠. 통상 1.6km를 걸으면요, 60kg 체중 기준으로 보통 100kcal 태웁니다. 뛰나 걷나 결국 간거리에 비례해서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결국 내 체력에 맞는 거리 걷기를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게 필수적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요새 뜨는 새로운 강력한 고강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HIIT인데요. 즉 히트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법이 짧은 시간에 최대 효율로 내장 지방을 강력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시행하고요. 20초 동안 쉬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주로 스쿼트와 푸시업, 버피 운동, 복근 운동, 엎드려 달리기 등 고강도 전신 운동의 세트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했을 때 유산소 운동의 시간을 무려 40%나 덜 해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강도의 유산소를 히트만으로 모두 대체할 수는 없거니와 이 운동 자체가 격렬하기 때문에 허리와 관절 그리고 무릎 부상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하다가 다치면 정말 억울합니다. 따라서 걷기, 수영과 같이 평소에 자주 하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 1시간 정도 하고요.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히트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싶으면 조금씩 첨가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운동만으로는 살 빼기 힘들다. 대신 운동을 하면 뺀 살을 유지할 수는 있다.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와 꼭 성공하는 다이어트법은요,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